배, 그리고 별, 어, 이, 이 책인데요. 책이 보이겠습니다. 책이 잘 안 보이네. 예, 이 책인데, 음, 음, 네, PPT, 그동안 김인영 PPT. 교수님의 수필을 모아서, 책으로 만드신 내용인데, 저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잠깐만요. 여기 뭐가, 통신이 조금 불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좀 예, 끊겼다 조금, 붙었다 합니다. 예, 네, 화면 잘 보입니다. 다 예, 오늘 우리 바다 공부 모임에서 좋은 기회를 줘서 감사드리고요. 김인현의 바다와 배 그리고 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동아일보에 제가 기고를 쭉 했었습니다. 한 84호까지 나오다가 제가 그 몇 달 전에 조금 어, 뭐 다른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동아일보는 더 이상 게재를 못한다 그렇게 돼서 그 저 2주 전에 이제 조선일보의 주간지인 이코노미 조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김인현의 바다 스토리로 이제 바꿨는데 어, 이 김인현의 바다와 배 그리고 별은 동아일보에서 제가 뭐 실었던 제 1화에서 제 50화까지를 그 책으로 담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 같은 걸 많이 넣어가지고 읽기가 아주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중에서 어, 조금 좀 흥미롭고 좀 재미가 있는 그리고 교훈을 줄 수 있는 15개를 이제 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어느 별에게 물어볼까요? 예, 그 칼럼이 제목이 바다와 배 그리고 별입니다만은 별에게 물어볼 거예요. 나의 위치를 별에게 물어본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섹스탄트라고 어, 요 별자리 또 태양의 고도를 재는 그런 기구입니다. 요 이제 쌍코 안타레스라고 별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 배 이름이 쌍코에 그 한 120척 정도 있었던 신조 한 80년대 신조선을 한 그 배의 한 척 이름이 쌍코 안타레스고 제가 이 배에 1등 항해사로 이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오랜 동안 별자리를 보고 이제 위치를 구해왔고요. 몇 시 어느 지점이라면 어느 고대에 어떤 별자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선배들이 알고 요 알마낙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다 이제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같으면 한 뭐 5개 정도 이렇게 선이 꺼지는데 그게 만나는 지점이 이제 자기 위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매일매일 뭐 아침 새벽하고 그 이제 저녁에 우리 1등 항해사들이 이제 뭔가 기술을 부리면서 아주 자기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게 이런 별자리를 잡는 그런 이제 일들이 했는데 이제는 별로 위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비 있죠, 내비. 내비가 이제 인공위성에서 이제 경도 위도로 바로 나오는 어, 자료를 우리에게 이제 제공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배에서부터 먼저 시작된 것이죠. 예, 흑산도에는 여성 선장이 있다. 네, 뭐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좀 제 생략을 하고요. 여성은 선박의 그 성선이 이제 금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포 해양대에 근무할 때 소형 선장을 위한 소형 선박 면허 시험을 봤는데 이제 어떤 여성이 나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편하고 같이 어선에 이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흑산도에 여성 선장이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여성 선장이 이, 했고 도수다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찔한 미션 원목을 수송하라. 이제 제가 타던 요 배입니다. 쌍쿠라인. 여기 보면 위에 있는 게 원목이거든요. 요 아래도 이 원목입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은 어, 여기 요 라프트 있지 않습니까? 요 라프트가 미국의 콜롬비아 강을 따라 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와서 하구에서 여기 모여 있다가 선박이 실려 가지고 운송이 됩니다. 근데 이 원목선은 이 위에다가 이런 갑판 위에다가 이 물건을 싣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게 중심이 위로 많이 올라가서 보건성이 나쁘다. 무게 중심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로 무게가 많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배가 이제 경사지면은 이제 전복이 될 위험성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목선을 타면서 이제 보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이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월호도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원목선에서는 이제 계산으로 어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보건성이 얼마인지를 이제 구하는 방법도 있고 실무적으로는 여기 크레인 여기 와이에다가 여기 원목을 한 다발 이렇게 답니다. 여기 달고 배가 이제 로프로 묶여 있는데 그걸 약간 풀고서는 여기다가 이제 몇 번 내리치면은 이게 꿀렁꿀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배가 이제 좌우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때 스톱워치로 주기를 재면 주기가 나옵니다. 그 주기가 나오면 이제 그 수식이 있죠. 그 수식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복원성이 얼마다, 복원력이 얼마다, GM이라고 그러는데 GM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50cm 정도 나오는데 아주 복원성이 그러니까 GM이 좋지 않은 그 상황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육하인데 적도의 붉은선을 찾아보시게. 여러분 알다시피 적도는 이제 위도가 0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자는 붉을 적자에 길도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그대로 해석하면은 붉은 선이 되니까 야, 그 바다에 어떤 붉은 선이 쳐져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배에서는 이제 그 선장이나 제 고참 선원들이 배 처음 타는 사람들이 이제 적도를 지날 때 놀려 먹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배가 지날 때 야, 바다에 빨리 붉은 띠를 찾아봐라라고 이제 어 이제 내기를 거는 거죠. 근데 붉은 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적도를 처음으로 지나는데 선장이 야, 빨리 뭐 붉은 띠를 찾아봐라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찾았는데 이미 지나간 것 같아서 선장님한테 아,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캡틴이 이 친구 순진하기는 그 넓은 바다에 어떻게 그 붉은 띠를 만들 수 있느냐고 해도를 보라. 해도에 붉은 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뭐좀 좀 어, 웃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것은 여기 접니다. 제가 용왕님께 이거 절을 잘 들여가지고 고대 그 법대 교수로 온 것 같습니다. 그 1984년이네요. 벌써 아유 40년 전인데 40년 전이죠. 여기 돼지머리 놓고 요 이제 적도제 지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적도제는 그 범선 시절에 적도에 들어가면 바람이 없기 때문에 배가 제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도는 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선원들이 가능하면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물, 살아있는 뭐 돼지나 뭘 등등을 이제 바치고 이제 뭐 춤을 추고 노는 그 이제 어, 역사 그런 이제 놀이에서 적도제가 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보다 우수한 징소리 레이더인데요. 징소리. 레이더보다 우수한 징소리 레이더. 요 이제 그 신성모라는 분입니다.
그 영국의 상선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엑스트라 마스터, 아주 선장 중에서도 최고의 선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육지에 가까이 오면은 닻을 놓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개가 끼게 되면 이제 물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서 참 선장들이 애를 먹는데, 이 그 신선모 선장께서 그 선원 한 명에게 빨리 저 앞에 가서 빨리 징을 쳐라. 징 있지 않습니까? 징을 쳐라고 했어요. 징을 쳤대요. 징을 쳤는데 조금 있다니까 선장이 좋다, 여기다 하고 이제 닻을 놓았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에 닻이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개 끼면은 뭐 어디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닻을 놓기 어려운데, 이 신성모 선장께서는 이제 징을 치게 해가지고 아마 그 바위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돌아오는 그 음파 같은 걸 듣고, 주기 같은 걸 듣고 아마 닻을 놓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진짜 항해 귀재다 이런 별명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신성모 선장의 일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성모 선장 우리 고대에 나오셨는데 이제 그 상해 건너가서 이제 항해 학교도 다니고 그다음에 영국까지 가서 이제 해양대학 졸업하시고 이제 선장하시면서 이승만 박사를 만나가지고 뭐 군자금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국방부 장관 또 국무총리 서리까지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신성모 선장만큼 신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해방 때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선장으로 온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이승만 박사처럼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 서방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입장에서는 신성모 같은 신분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보면 40년대, 50년대는 그 해기사들이 아주 최고 전성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국제성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다리 9개 말린 오징어가 네 다리 네 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동해안에 이제 오징어 뭐 건조인데 뭐 오징어 건조는 할 얘기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돈을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한 6개월 지나면 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넣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를 이제 생물을 사면은 100만 원이 사거든요. 그러면 이걸 말리게 되면은 한 3월 달, 4월 달 되면 이게 막 한 축에 20마리가 아까 100만 원에 전부를 샀다면 이거는 이제 400만 원에 팔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그런 산업이었는데, 이게 70년대 자녀들이 도시락 반찬이 필요해 가지고 엄마들이 오징어 다리를 하나 이렇게 뜯어 가지고 애들 도시락 반찬에 이제 그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이런 오징어를 사 드시는 분들은 야, 오징어 다리가 9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오징어 다리 원래 10개인데 제 시골에서 이제 오징어를 이제 애들 도시락 반찬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위험한 바다에는 또 조심해야 된다. 이건 이제 뭐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저 부분인데, 제가 직접 경험했었는데 그 선원이 물에 빠진 걸 봤는데도 구하기 어려워. 배를 돌려가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바다는 참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 선수를 돌리는 것이 잘못되면 형파를 맞아서 전복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어,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에서 파도가 워낙 센 놈이 오면은 자꾸 이렇게 배를 돌려가지고 가다 보면 배가
오히려 미국으로 향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파도가 좀 잔잔해지면 이거 배를 다시 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를 돌리다 보면은 큰 파도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큰 파도 맞으면 배가 전복이 되니까 그런 이제 큰 파도를 이제 맞지 않고 배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긴 파도 같으면. 그래서 제가 괜찮다 싶어서 배를 막 돌리고 있는데 이 파도가 막 옆에서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장이 놀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아유 제자리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아찔했는데 선장이 말씀이 좀 경험을 쌓아야 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망사인데 바다는 참 위험한 곳이죠. 자, 그다음에 앵카입니다. 앵카. 여기 보면요 앞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게 여기 앵카입니다. 앵카. 여기 앵카죠. 그 다천 한 9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9만 톤의 선박을 제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 다철 중심으로 배가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다철 중심으로 배가 돌아가게 됩니다. TV에서 앵카, 앵카라는 말도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배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앵카. 이제 자기가 모든 자료를 또 준비하고 그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앵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롱비에서 밧줄이 풀려가지고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배가 막 그 조류에 막 떠내려가는데 닻을 탁 놔버리니까 배가 탁 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달리오 사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캡틴들 출신들은 야 선장이 그 부딪히기 전에 닻을 놨어야 되는데 왜 닻을 못 놨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어려울 때일수록 그 바다로 나가자. 정말 그 저는 보니까 좀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다로 가든가 아니면 학교로 와야 돼요. 학교로 오면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이 됩니다. 학교는 묘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게 있고 바다로 나가도 또 좋은 기회가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개인적으로 집안 이야기를 그쪽에다 좀 썼는데 그 우리 집에 이제 큰 집은 뭐 그러니까 되게 천석군이고 되게 부자였어요. 근데 그 우리 집은 작은 집이었는데 살기 어려워가지고 우리 조부님이 일본으로 건너가셔 갖고 뭐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셨는데 귀국할 때 그 현금은 가져갈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어선을 사와 가지고 그 이제 수산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산업 되게 성공적이었는데 결국은 그 이제 수산업으로서 우리 집안은 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뒤로 우리가 또 형편이 아주 나빠졌었는데, 제가 이제 해양대학 진학해가지고 또 그 배에 승선하면서 이제 또 집안을 일으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뭐 재밌는 이야기를 쓴 거는 제가 이제 로스쿨이 생기고 한 3, 4년 동안 그 제자들이 이제 로스쿨 그 로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들이 취업을 위해서 같이 승선하자. 3박 4일 좀 성슨 장하는데 성선하자. 성선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해서 이제 성선을 했는데 이게 성공적인 결과가 받아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취업을 했어요. 성선하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는 바다로 나가야 되겠다. 그다음 이길려 총장님이 이제 가천대학에 2023년도 신년사에 그 저희 글을 칼럼을 그 인용하셨어요. 김인현 선장 고려대학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그 태풍이 오면은 그 항구에 배가 있지 않고 바다로 나가야 된다. 더 넓은 곳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어, 좀 설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 경영도 좀 더 그 밖을 보고 하자. 뭐 이런 식의 그 이제 인용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 컨택을 했더니 이길려 그 총장님의 바로 밑에 있는 부총장님이
그 칼럼을 아주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식사를 하시면서 그 부총장님이 이길래 총장님한테 아, 이런 칼럼이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그 소개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 이길래 총장님이 그걸 이제 신년사에 이제 채택하셔가지고 그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길래 총장님이 야, 어려울 때는 바다로 나가자. 그분이 이제 그런 내용의 칼럼을 적은 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샤클과 로프. 참, 저는 뭐 최근에 그 들어와서 이제 바다에 있는 선박에 있는 다양한 뭐 속구, 도구, 그리고 뭐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육상에 있는 것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거기서 이제 교훈을 얻는다는 어, 저 스타일로 글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샤클과 로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샤클 여기 샤클이거든요. 여기 하나면은 어디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또 다른 뭐가 있다면 요거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요 샤클입니다. 오늘 강의할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게 이게 이제 그 줌 아닙니까? 그죠? 줌이라는 요 소통 수단을 통해서 연결되듯이 이것도 샤크를 통해 가지고 배에 있는 각종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도록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프는 이제 서로 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도 이제 샤클과 로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샤크를 훔쳐서 엿바꿔먹은 저 그것도 좀 썼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 집에서 수산업을 하다 보니까 큰 창고가 있었어요. 큰 창고 안에 가면은 이런 샤클, 로프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었는데 조그만 그 개구멍을 이제 그 동네 형들이 찾아가지고 저보고 뭐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그걸 막 샤클 뭐 몇 개씩 훔쳐가지고 옆 가서 옆방 가서 막 바꿔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막 야단 맞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형사적으로는 이게 그 친족 상도례라 그래가지고 그 친족의 것을 뭐 훔치거나 하더라도 좀 그 처벌이 뭐 이렇게 약화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의 동반자 등대입니다. 32화인데 등대. 여기 이제 축사랑에도 여기 등대가 있고 이제 각각 등질이 있습니다. 깜빡이는 주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 어릴 때 보면은 그 동네 뭐 아저씨 형들이 뭐 북한에 가버려요. 그래서 뭐 야단이 나는데 나중에 그 귀국한 거 보면은 안개 껴가지고 그 우리 동네 등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북한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여기 등질 있지 않습니까? 이 등질이 1초에 한 번 깜빡하는 것도 있고 5초에 깜빡하는 거 있고 10초에 깜빡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해도 이거는 10초에 깜빡하는 등대다 싶으면 그걸 이제 초시계 가지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도 뭐 수십 개 등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등대마다 등질이 다 다르다. 그래서 구별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등대는 우리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그렇다고 해서 등대를 향해서 계속 항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대를 향해서 계속 항해하면 자초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등대로부터 한 2마일 정도는 항상 떨어져서 항해하는 것이 좋다. 이거 우리 그 조교 선생님께서 이걸 좀 잘못 넣었는데 아까 흥하이온 타고 그 실습 그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실습 할 때 그 사진입니다. 지금 우리 제자가 지금 삼성중공업의 변호사로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양하고 까다로운 화물 손님이 있는데요. 그 일반선을 타면은 진짜 다양한 화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컨테이너선 타면은 근데 컨테이너만 이제 싣고 다니게 되는데 그 이제 뭐 일반선은 정말 다양하죠. 뭐 옥수수도 싣고 아까 원목 그리고 이제 원유 이런 것들 많이 싣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취급도 다양하게 잘 해야 됩니다. 물을 실은 적도 있어요. 물을.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옥수수를 운송할 때 히트 데미지가 발생하는 것.
여기 이제 그 이제 선박의 이제 선창, 요 선창이 있으면 요 선창 그 아래가 이제 그 벙커, 그러니까 선박 연료유가 있습니다. 그 벙커 C가 있는데 이 벙커 C가 겨울 되면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이제 저 멀리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엔진 쪽으로 이제 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히팅 코일이라고 해가지고 코일을 깔아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 이제 굳어진 연료가 이제 묽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쉽게 펌핑해 가지고 그 기름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히팅이 되니까 이 철판 밑바닥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이제 옥수수가 봄이 왔다 싶어가지고 옥수수가 이제 싹을 피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큼은 이제 히트 데미지, 열을 받은 손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동방유량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옥수수를 이제 식용유 만들려고 수입했던 데가 그런 이제 옥수수 쓸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알갱이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트 데미지 상당히 그 재밌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원목 아까 이제 원목 있었습니다만 원목 운반선이 참 재밌는 게 이 원목 운반선이요. 이건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를 막 싣는 게 아니고 원목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다발다발을 배에다 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한테는 제일 좋죠. 제일 한 열흘쯤 있어요, 한국에. 그럼 뭐 여기저기 다 놀러 다니고 참 선원들 너무너무 좋죠. 그 대신에 이제 항해할 때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 수당까지도 이제 받고 그러는데 원목은 정말 병주고 약주는 그런 이제 화물이다. 저는 뭐 원목선 상당히 많이 탔어요. 한 4년 정도 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건성 이런 것 누구보다도 참 잘 알고 있다 생각했죠. 이건 좀 제가 좀 아픈 부분인데 쌍코 하비스터. 제가 그 선장을 있던 배 이름이 쌍코 하비스트예요. 여기 보면 1991년 2월 14일. 제가 이 레포터 좀 못 찾았다가 지난번에 배 책을 쓰면서 요 레포터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났는데 이제 인광석 포스페이트 락이라고 그 미국의 탐파에서 싣고 파나마 지나가지고 그 이제 뉴질랜드 쿡, 그 쿡스트레이트입니까? 그 사이에 지나가지고 쭉쭉 오다가 이제 호주 그 남부의 에스페란자 그 입구를 들어가면서 이제 해도에 나와 있지 않는 이제 그 산호초 암초에 우리 배가 이제 얹혀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해도가 1890년대에 나온 해도예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1890년대 나온 해도가 많이 있어요. 뭐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청량을 하고 이제 거기에 내가 이제 뭐 이상이 있는 것들은 해도에 집어 넣어놔야 항의하는 사람이 그걸 피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각국 정부가 이제 또 위험물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해도에 넣고 이랬는데 보고가 됐는데 우리 이제 이등 항해사가 그것을 해도에 넣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배가 그 위로 이제 올라간 격이 됐는데 뭐 제가 이제 선장으로 지휘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 뭐 그건 변함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배가 이게 딱 걸렸는데 아이고 이제 어떻게 됐나 싶어서 보니까 이제 자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두 번 움직이더라고요. 두 번 움직였어요. 근데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이거 저기 살베이지 하는 배가 오는데 한 일주일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양을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며칠 했는데 그 안 돼가지고 결국은 어벤져십을 해야 된다. 퇴선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어벤져십. 와, 진짜 선장으로서는 이제 그런 어벤져십이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벤져십. 우리 보면 해군 함정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잖아요. 막 이제 배를 완전히 떠날 때 그때 어벤져십이에요. 예,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그 육지에 가까운 데 나가지고 이제 예인선에 와서 우리 선원들 20명은 이제 다 태우고 이제 갔죠. 제가 그 퇴선하기 전에 선원들 다 모아놓고 그랬어요. 아, 모든 책임은 선장이 질 테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1분 내로 가장 그 소중한 것 몇 점만 넣어서 와야 된다. 배가 뭐 몇 시간 내로 침몰하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육지에 갔다가 육지에 갔어요. 회사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이제 뭐 그 밸브를 잠궈야 기름이 덜 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다시 배에 올라갔어요. 한 7명이 배에 올라갔어요. 근데 배 올라가니까 이 배가 이제 여기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이제 물이 찰랑찰랑해서 막 침몰할 직전이에요. 그 이미 상당 부분은 이미 물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배 위에 이제 올라갔는데 첫 번째 놀란 게 본드 스토어가 이미 털렸어요. 우리 본드가 있거든요. 그 면세로 뭐 위스키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호주의 어부들이 벌써 배에 올라와 가지고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남는 기억.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 일 다 보고 이제 그 타그보트에 이제 타야 되잖아요. 우리 배가 막 침몰하기 직전이니까. 근데 그 배전에 섰어요. 그래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와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 다른 선원들은 다 타고 있는데 한 3m 정도 뛰어내려야 되는데 와 우리가 이제 배울 때 그 선장은 배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항상 마지막에 배에서 내려야 된다. 탈 때는 제일 먼저 타고.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배어 있는데, 야, 그 순간적으로 와, 내가 이 배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위에 난간에서 한 몇 초 있었어요. 그때 막 밑에서 막 그 일본 감독하고 막 빨리 뛰어내리라고 막 선원들이 야단났어요. 그래서 이제 못 이긴 척하고 뛰어내. 그래서 이제 하여간 뛰어내려 가지고 이제 쭉 돌아오는데 그 우리 감독이 뭐라는 저보고 아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배가 이제 막 이제 그 두동강 나서 막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막 궁금해서 더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봤는데 우리 배가 막 이제 칵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갔어요. 그 잔영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고대나 서울대학의 법대 대학원에 가려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 막 졸면 그 배 뭐 그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쫓겨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꿈 안 나타나는데 옛날에 아주 늦게까지도 그런 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선장으로서는 이 불명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책임졌던 재산 뭐 한 1,000억 그리고 화물 한 1,000억 정도를 그렇게 바다에다가 빠뜨렸으니까 뭐 다행인 거는 이제 선원들이 이제 다치지 않고 그리고 저도 또 형사처벌 같은 거 없이 이제 뭐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한 1년, 2년 좀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뭐 또 다른 데서 썼음에도 명심보감 같은 거 공부하고 뭐 대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서 해상포 교수가 이렇게 됐고 뭐 그 다음 단계는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하고요. 이 칼럼에 썼고 여기 뭐 칼럼에 쓰지 않는 내용 중에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은 요거 이제 제가 이제 호주 법원에 갔었어요. 요 그 화물이 일본의 그 밑저희 이 상사였어요. 밑저희 상사. 그 이제 우리 회사에다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제가 이제 정인으로 호주 법정에 이제
섰었는데 이제 선장들이 변호사를 도와주면서 일을 하길래 나도 캡, 캡틴인데 법학을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추석 뭐 하루 전인데 아시아나를 타고 이제 활주로 김포 공항에 딱 내리는데 제가 마침 그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 어떤 영감처럼 닿았는데 이게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려고 하니까 날개가 뒤로 이게 들리더라고요. 날개가 이렇게 들리고 딱 뭐 바퀴를 또 내리고 그 다음에 탁 소리가 났는데 막 지지지 하면서 이제 그 후진 기관 그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이제 기장이 막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 비행기의 기장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기장이 할 수 있는 100%를 다하는 거예요. 그 활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완전히 필이 꽂혔어요. 야, 진짜 이 순간에 기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노력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저런 자세를 취하지를 못했다. 내가 저런 자세를 취했으면 뭐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뭐 해서 사고는 안 났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들고 해서 정말 앞으로 열심히 살자 이런 그 각오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김앤장 법률사무소 또 뭐 목포해양대학 또 고대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렇게 그때 그 비행기 기장의 저 태도 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쭉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참 남들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일하는 그런 게 이제 몸에 상당히 많이 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됐다 이제 사람들이 요 상고 하비스트 사고가 그렇지만 결코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잘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게 맞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 보통 우리가 사고 나면은 막 주로 이제 슈퍼마켓 같은 거 하고 해운을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떠나지 않고 다시 이제 해상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런 사고를 뭐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탔던 요 쌍코가 그 1980년대, 70년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였어요. 배가 350척 있었으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달에 이게 완전히 문을 닫고 없어져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까다로운 파나마 운하의 담수 구역이라는 담수는 이제 민물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만은 해수는 비중이 1.02고 담수는 1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설명이 민물에는 우리가 이제 팔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가라앉아 버리는데 바다에는 물이 좀 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해수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1.02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뭐 좀 뜬다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담수에 가면 더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가 이제 담수 지역입니다. 그 태평양에서 또 대서양에서 태평양 건너갈 때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데 파나마 운하는 이제 운하를 몇 개 지나는데 강을 몇 개를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담수 구역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 센치 정확히 모르는데 한 10cm, 20cm 배가 더 가라앉게 됩니다. 배가 더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파나마 운하 통과 수심이 12m예요. 그럼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 출발할 때 그때 파나마 운하 통과 수심이 12m다. 거기 맞춰져 서 12m 실었다면 파나마 가면 12m 15, 20 돼버려요. 그럼 파나마는 통과를 못하죠. 그러면 화물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떠날 때는 11m 80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해사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이런 저 멀리까지 한 달 뒤까지를
예상해가지고 화물을 또 실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그 선적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까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준비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몸에 배일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사람의 국적과 이제 선박의 국적입니다. 사람의 국적이 있듯이 선박에도 선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한국에 태어나면 이제 한국 국적, 선박도 이제 인천항에 등록했다 또는 부산항에 등록했다 하면은 이제 그게 한국에 있는 어 이제 항구이기 때문에 한국 선적을 얻는 거죠. 항구가 있는 국가가 이제 선박의 등록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편의취적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전혀 무관한 곳에다가 등록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소유자가 이제 자국 소유자일 걸. 그러니까 한국에 등록한 회사가 소유하면 한국 국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원들 한국 선원들이 타고 있으면은 또 한국 국적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건조 자국에서 건조됐다면 한국 국적을 줄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3대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다가 한국 그 국적 선박 어, 선적을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으면 한 4천 척 모두가 이제 한국 등록이 되겠죠. 그죠? 한국 선박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제도를 취하지 않고 진정한 연계가 있는 경우에만 주기 때문에 이제 꼭 한국적 요소가 있을 때만 한국 국적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무관한 곳에서도 등록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이제 그 편의취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나마나 마샬 아일랜드 이런데 등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선주나 또 일본 선주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쪽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종이만 어,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 국적을 만들어주는 등록을 해주는 그런 그 제도를 우리가 편의취적 제도라고 그러고 그런 편의취적을 허용해주는 국가를 편의취적 국가라고 부르죠. 예, 뭐 편의취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일본 선적이면 뭐 좀 아무래도 좀 까다롭죠. 일본 선원을 태워야 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그 때문에 편의직을 했고 뭐 최근에는 이제 선박 금융을 할 때 금융업자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유리한 또는 뭐 잘 아는 그런 이제 파나마 같은 곳에다가 등록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 오늘 일단 뭐 제가 한 것은 뭐요 정도 15개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뭐 더 많은 것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15개만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네. 김민영 교수님,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토론은, 한세희 과장님이 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한 과장님이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낀 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예, 예. 강의 중에 어려울 때 바다로 가든지 학교로 가든지, 학교로 가면은 뭔가 묘한 것이 있다. 이게 좀 내면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학교를 가면 어떤 묘한 것이 있는지, 그거 조금 더 좀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아주 예. 저희가 인사이트 깊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요. 그 제가 이제 배 타면서 이제 우리 고향이 이제 그 영덕이지 않습니까? 영덕 그 도서관에 이제 갔었는데 경북 의대 나왔다는 분인데 도서관에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경북 의대 나왔는데 그래서 왜 의사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뭘 좀 그 다른 일을 좀 하려고 경제학 그 대학원에 가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자기 선생님께서 제가 했던 말 비슷하게 그 이제 좀 어려울 때 뭘 그 상황을 반전하려면은 학교에 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고려대학 요 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고려대학에 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봐가지고 그 고려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아 진짜 고려대학에서 엄청 그 많은 것을 배운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사고 나고 뭐 좀 있다가 다시 별을 나갔다. 그럼 지금은 도순사 할 거예요. 아마. 도순사 해가지고 뭐 잘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이 전혀 다른 법률 쪽에 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거죠. 우리 뱃사람으로서는 뭐 그 바다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 학교에 오면은 아주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교라는 데는 이게 별로 뭐 그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우니까 자기의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좀 그 인정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 남들이 한 시간 할 때 세 시간 하니까 우리가 논문 있잖아요. 이 논문 쓰는 거는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우선 논문이 많으면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남들이 한 시간 할 걸 내가 세 시간, 네 시간 그 시간을 들이면요 그게 더 우수한 논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질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인정받는다는 거죠. 근데 사회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딱 주어진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사회가 그래서 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대학이든지 교수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가 엄청 인정해 주잖아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로 돌이켜 보면 근데 사회가 엄청 그걸 또 인정해 주니까 저 묘한 거죠. 대우 잘 받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학교로 오면은 좋다. 새로운 기회가 참 새로운 기회가 제공 되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이제 많이 갖도록 우리가 학교 교수들은 자꾸 이제 전공도 만들고 과정도 만들고 우리가 요즘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집단 지성이 좀 이제 그 발휘되도록 한번 해 보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뭐 답이 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특히나 가슴을 울리는 얘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좀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나 의견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우선 그 한세희 과장님 혹시 토론 좀 가능할까요? 한세희 과정 계시나요? 지금 아, 계시네. 예. 올라와 계신 것 같은데 아, 어, 제가 그 한세희 과장 특별히 칭한 그 좀 모신 건 요 책에 보면 요 뒷면에 그 이제 한 10분 정도가 소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그 카톡 친구들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걸 이렇게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절기찾기 한 2,500명 정도는 이게 나올 때마다 계속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서 이제 또 몇 분은 꼭꼭 그 답을 해 주십니다. 아, 이번에 뭐 어떻게 해서 좋았다, 어떻게 해서 좋았다, 저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인상 깊은 그 내용들을 써주신 분들을 한 10분 정도 모셔가지고 그걸 이제 책 뒤에다가 이제 붙였는데 상당히 재밌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세희 차장님도 과장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아마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한종길 교수님 그 지금 대학에 계시니까요. 오늘 우리 김인영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교수님 가능하실까요? 네, 오늘 그 존경하는 우리 김인현
교수님 강의 그냥 부담 없이 잘 들었습니다. 항상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생각들을 갖고 있고 또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후배한테 내가 이런 것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또 일반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나 참 존경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소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나? 이제 다 쓰셨을 텐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나?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뭐 그냥 아주 그냥 소박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또 많은 것을 또 우리한테 또 전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소박하게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더 남아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예,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후배님이신데 또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 산업 또 바다 산업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한 교수님 질문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이 동아일보 있을 때 20회로 마무리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일보 그때 그 이제 칼럼 문화부장한테 20회 적어서 갖다 주면서 이거 20번 쓰겠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소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자 이야기가 교수님은 글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데 소재가 없는데 좋은 소재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참 좋다면서 그 교수님 큰 장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제가 이제 동아일보 그 하면서 100회까지 좀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선거 이제 헐수입니다. 지, 지난번에 그 이코노미 조선에 처음 쓴 거는 헐수인데 이제 그 옛날 그 기억은 이제 조금씩 희미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했던 것을 현재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해보는 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이제 헐수는 뭐 헐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지금 살아오면서 그 인생 또 앞으로 이제 그 교훈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마 읽어보셨겠으면 헐수 그게 이제 그 부력과 중력이 딱 그 마주치는 곳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만재헐수선인데 그까지가 이제 맥시멈이지 그보다 화물 더 실으면 중력이 많아가지고 배가 침몰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다가 야 만재헐수선 이게 어떤 의미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보다 더 실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보다 적게 실으면 바보예요. 그보다 적게 실으면 이제 우리가 화물을 적게 실어서 운임을 돈을 덜 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두고 보면은 야 이게 헐수라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내가 그런 칼럼을 썼더니 많이 보내온 사람들이 야 이거 칼럼 좋다 그러면서 바다의 중용이다 그 헐수를 바다의 중용이다 이런 표현을 써갖고 또 오신 분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바다에서 배운다 그 자기 능력 끝 해야 되지 능력도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배가 이제 너무 짐을 많이 실어가 헐수를 오버해서 침몰해 버린다. 뭐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주로 글 소재 이렇게 하는 건 뭐 운전하다가 뭐 또 뭘 하다 보면 갑자기 소재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이렇게 뭘 어디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장해 두는 거죠. 지난번에 좀 해서 두 개, 또 뭐 그 저장한 게 있는데 그 아까 본 닻을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 닻을 이제 두 개 넣는 게 있어요. 닻을 한 개 놓으면 이제 힘이 없어 갖고 안 되는데 그한 60도 각도로 두 개 놓, 40도 각도로 두 개 놓으면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오래 그러니까 더 날씨가 나빠도
센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두 개 잘 쓰지 않고 닷 하나만 넣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야, 닷을 두 개 넣는 게 우리가 말하는 플랜 B다. 우리 플랜 B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 놨는데 이게 끌려갖고 안 되면 우리가 하나 더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랜 B다 이거죠. 그러면 야,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 플랜 C는 뭐냐? 플랜 C는 바다로 나가는 것이다. 좁은 데 있으면 안 되고 앵카 끌리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글을 또 하나 써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뭐 소재는 한 20개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좀 네. 한 교수님 이제 바톤 받아서 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를 저한테 떠넘기시면 안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김 교수님께서 그 상코라인, 상코기센에, 근무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또 일본 회사에 대한 이해도나 또 지금 또 그 본선을 가장 여기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 본선을 가장 자주 올라가시는 분은 아마 강명호 선장님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우리 강명호 선장님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늘은 이제까지 치열하게 공부하는 내용을 많이 듣다가 뭔가 인문학적으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창 승선을 끝낸 지가 2015년도였는데 예전에 승선할 때 생각도 많이 났었고요. 또 같이 승선하던 선원들 생각도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김인현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배를 태선을 하셨다는 그 기억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또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지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치열하게 잘 해오신 부분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섹스탄투로 위치를 구하시던 시절부터 제가 승선할 때는 이제 GPS를 통해서 위도 경도를 가지고 종이 해도에다가 위치를 그려가면서 항해를 했었고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이제 저희 지금 배를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은 엑디스라고 저희 내비게이션처럼 전자 해도에 그냥 배 위치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해기 전승이 이제는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앞으로는 무인화 선박도 나오는 시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해기사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우리 해기 전승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있어서 혹시 해기 전승이 안 되더라도 저희 해양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해양에서 해나갈 수 있는 해양도 조선 물류 부분에서의 전승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김인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요. 근데 긴 시간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시면 어느 순간순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힘이 빠지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실 수 있으신지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작년까지 코로나 끝날 때까지 너무 바빠가지고 배에서 일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잠깐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인생에서 그런 약간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간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좋은 질문도 많이 나오고 이제 어, 그 저도 이제 그 정년 퇴직도 늘 만났고 해서 사람이 더 솔직해지는데 그 저가 이제 그 사고 나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선박 말수하기 위한 서류를 해서 보내라 했어요. 걔가 이제 신문에서 몇 개월 지나면 이제 그 말소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말소한다고 그걸 뭐 받아서 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아우 제가 그 꼼짝 못해가지고 그 우리 집사람 손잡고 가가지고 그 뭐 공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고 나고 얼마 가는 사람이 그 이제 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상태처럼 돼 가지고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뭐 활동, 일 같은 걸 또 못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정신 들어갖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낸 거죠. 그리고 그 말소 등기 하는 가가지고 뭐 말소 등기 신청해서 바로 도장 찍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완전히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고 사람이 그런 상태에 빠진 것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그 상태인지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런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힘들고 이제 옛날에 진짜 아무것도 못할 때를 또 이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고 이게 이제 그 이제 뭐 저를 이제 그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끊임없이 하여간 뭔가 목표를 정하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비슷하게 뭐 하시는 분들이 그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해상법하고 또 선장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제 전 그 뭐 국민을 상대로 좀 우리가 홍보를 한다 그럴까 뭐 이런 걸 또 하고 또 학문 분야도 제가 좀 독특한 또 분야가 되다 보니까 또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걸 좀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해운이나 해상법도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뭐 사명감 같은 것, 뭐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양대학 우리 다니면서 그런 뭐 그 이제 그 국가 간 강력한 뭐 국가 간 또 그리고 뭐 선장으로서의 뭐 프라이드 또 해운에 대한 뭐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열심히 그 해야 그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그, 김인영 교수님에 대한 아마 팬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공학, 입장에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권오익 한국 글로벌 솔루션 대표이사님에게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권 대표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그 마드로스가 꿈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눈도 나쁘고 해가지고 조선공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선박 설계만 거의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제일 큰 게 뭐냐 그러면 결국 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본 설계하면서. 첫 번째, 얼마나 많은 짐을 싣게 하느냐. 결국은 이 배수량이라는 게 아까 김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서머 프리보드인데 이 프리보드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배의 경화 중량, 라이트 웨이트와 데드 웨이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보다도 철판 무게를 1톤을 줄이면 다른 집보다 1톤을 짐을 많이 실으니까 그 경계선상에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짐을 최대한 실는 거고 카고 볼륨을 늘리는 거고 그럼 카고 볼륨 늘리려고 그러면 결국 엔진룸을 최소화시킨다든지 선수룸을 최소화시킨다든지 그런 게 존재할 것이고 두 번째는 스피드 파워입니다. 그래서 같은 짐을 실으면서 얼마나 연료를 적게 소모할 것인가. 결국 선형 관점에서 얼마나 잘하고 그 이어서 선형과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프로펠러 디자인까지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 배가 과연 인텍터 스테빌리티 아까 말하는 이제 그 무게 중심하고 부력 중심 맞춰야 되겠지만 또 하나 데미지를 입었을 때 어느 부위든 정해진 데미지를 입었을 때 이 배가 침몰하지 않고 버티느냐. 그래서 이 컴파트먼테이션을 몇 개나 자를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배 키디에 얼만큼 데미지를 입었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침몰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강을 다 맞춰야 되고 이걸 총체적으로 해서 아마 기본 설계를 점수 꽃이라 그러는데 그걸 오랫동안 하면서 상당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982년도부터 저도 이제 선박 설계하면서 그 당시에는 벌크 캐리어가 원목 운반선, 이 로그 캐리어나 그 팀버 캐리어라고 부르는데 그럴 경우 아까 그 김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프리보드 자체가 팀버 캐리어는 별도로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팀버를 데크에 싣고 레싱만 잘하면 이게 롤링을 하더라도 어리순절 부르기 좋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잠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 48분의 1 뎁스라는 그만큼을 좀 더 실을 수 있는 그 부가적인 그 부력을 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서머 드라프트 같으면 이 배는 트로피칼까지 그래서 별도로 여기는 일반 프리보드가 있으면 이쪽에 팀버 프리보드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숙으로 팀버 실으면 그 배 그 한쪽에 또 거리주게 돼 있어요.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이 배에서 선에 있는 사람이 빠지면 얼마나 가다가 발견하는 순간에 배를 180도 회전해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냐. 그래서 요즘 시운전들도 그걸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윌리엄 스턴이래 가지고 쭉 가다가 순간 했다라면 쭉 하다가 180도 돌아서 다시 원위치 오는 거. 그 테스트를 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돌아올 수 있는가 그런 테스트도 하고요. 아까 말한 적도제 말씀하셨는데 이 이제 적도를 그 보면 저희가 노르웨이에서 1997년도에 IMF 맞았을 때 그때 대우조선이 그 빌 베를림센이라고 노르웨이 카케리아 세척을 수주를 하게 됐는데 이 빌 베를림센 선주는 옛날부터 자기네들이 그 범설일 때부터 이 아쿠아빗이라는 노르웨이 그 보드카를 발라스 탱크 싣고 적도를 2번 왔다 갔다. 결국은 북반구에서 남반구를 2번 지났더니 술 맛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아쿠아빗이라는 노르웨이 최고의 보드카 병, 그 라벨 뒤쪽에 보면 어느 배에 싣고 적도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게 나오는데 대우가 만든 그 세계의 카캐리에 지금도 그걸 싣고 다니면서 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님이 전직 대사님이 항상 매년 10월 달에 그 한국의 노르웨이 데이 할때 그때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게 당신이 만든 배가 맞느냐 그 확인할 정도로 그래서 그 적도가 지나가면서 맛이 바뀌는 그게 있습니다. 마지막 아까 이제 김영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뭐 질문 되겠지만 이 앵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무링 로프하고 앵커를 하는데 과연 앵커를 몇 줄을 잡을 것이며 이 앵커를 무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건 이 키먼트 남바라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계산식대로 하다 보면 이 배가 그 측면에서 풍압받는 면적, 수선 상부에 배 프로파일이 있을 거고 선실이 면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에서 또 풍압받는 면적, 그러니까 그 프론트 휠하우스에서 4분의 B, 폭의 4분의 B 이상의 얼마나 많은 면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앵커의 무게와 체인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배를 크게 만들다 보면 지금 현재 룰에서 규정하는 앵커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특수 제작을 해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 기국에 오스를 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는 만약에 아까 플랜 B로 해가지고 앵커를 2개 했을 때 만약 배가 바람 심하게 불어가지고 꼬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상당히 제가 좀 궁금한 점이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앵커링에서 밑에 모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앵커를 걸었는데 암초에 걸렸다. 그럴 때 이 앵커를 떼고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앞뒤 전진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경우 저희가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시 바늘이 암초에 걸렸을 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줄을 끊듯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권호익 그 대표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선박을 자기가 설계대로 해서 운용하는 입장이고 이제 설계를 하는 입장이신데 저 라이트쉽 경합 배수 톤수를 하여가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1톤이라도 선주들이 이제 짐을 더 실어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 말씀 참 정말 존경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조선 설계하시는 분이 생각한다는 그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참 그렇게 하실 것 같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앵카를 이제 2개 놓으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앵카 막 꼬여버리거든요. 파울 앵카라고 하거든요. 그때 되면 진짜 그 푸는 게 진짜 힘이 들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샥, 그, 그 조인트 샤클이라 그러나요? 그 샤클을 풀어가지고 이제 저 해야 되는데 그 조이닝 샤클 그 푸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 터치 램프로 불을 막 구워가지고 겨우 그 안에 핀을
이제 뽑는데 핀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녹이 속에서 잘 빠지지 않는데 그 이제 주로 이제 쓰는 방법은 그걸 이제 풀어갖고 조이닝 샤크를 풀어가지고 이제 그 체인을 이제 분리시켜서 돌려갖고 하는 그런 방법. 그게 막 그 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지금 다음에 나가는 그 다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썼는데 그 다체를 놓을 때는 뭐 아까 그 9톤이 909만 톤을 잡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전제는 닻이 아주 단단하게 그 바닥에 이제 놓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아주 뻘이야 됩니다. 뻘에다가 머드에다가 이게 들어가야 제대로 박히지 모래에 그게 놓이면은 그 모래를 닻을 다 받아주지 못하니까 배가 이제 끌리게 되는 거죠. 드래깅이 되게 된다면 저도 저 무쩌레라고 일본 그 시모노세키 앞에 무쩌레는 아주 그 모래입니다. 그 모래에 그 놨다가 배가 끌려가지고 저 애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도에는 이제 머드 또 샌더 이렇게 해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잘 보고 그 머드에다가 놔야 되는 것이 맞고 근데 그 바위에 암석 같은데 같이 놓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큰 상선에서는 해도에 이제 그런 머드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서 그 이제 놓기 때문에 그뭐 암석 같은 데는 잘 하지 않고 이제 닻을 놓고 나서 또 후진 기관을 걸어 갖고 당기거든요. 당기니까 이제 그 모래나 그 진흙에 닻이 축 들어가기 때문에 암석하고는 별 관계가 없게 되는데 뭐 암초에 이제 그 걸리게 되면은 이제 닻을 이제 끌어갖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 항해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제 자고 나니까 배가 막 속력이 한 2나트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아무리 찾아도 그 속력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 하루 종일 찾다 보니까 이게 닻이 풀린 겁니다. 닻이 그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만 붙어 있었는데 여기가 풀려가지고 이 풀리면 한 100m 이상이 되거든요. 100m 텐션이 한 200m 이상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 풀려가지고 이걸 끌고 이 배가 가는 겁니다. 이 무거운 닻을 끌고 가니까 속력이 그 인원도 줄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걸 이제 선장이 안 되니 끊어버렸어요. 이 위에다가 그 용접기 가져와서 끊어버렸다고요. 그 회사에 보고를 했어요. 끊고 나서 회사에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뭐 야단이 났어요. 항상 이 닻이 두 개가 있어야 이게 입항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닻이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렸어요. 선장이. 회사에 물어보고 해야지. 근데 아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게 이제 200m 되니까요. 얕은 데 있지 않습니까? 수심이 예를 들어 100m 되는데 가면 이게 닻이 이게 이제 그 얕은데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이 죽기 때문에 이게 감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m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감을 수가 없어요. 이 윈드라스로 이걸 감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밑에 이 힘이 너무너무 센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근데 회사에서 이야기는 이걸 끌고 항구로 그 얕은 데로 오면은 이게 이제 밑에 이게 놓이게 되니까 그때 이걸 감아야 되지 왜 그렇게 끊었냐 버렸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그 김현빈 대표님하고 권오인 우리 대표님께 한 1분씩 좀 제가 시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스캥 대표님 한 1분 정도 소감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예. 저는 좀 김연 교수하고 좀 인연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자투 사고 이후에 제가 한진해운 재직 시에 만났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지금 과거 인연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그래, 그때가 참 오랜 세월이 지났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달리오 경우에 왜 엔카를 안 놨지 그랬는데 비상 요원들이 일단 탈핵을 잃게 되니까 그때 엔카를 놨다고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 상황 하에서 일단 그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벌티모어 키브리지하고. 예. 하여튼 그런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비상 엔카 요원들이 그때 석기에 다 붙어 있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민 대표님 혹시 한 1분 정도 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김인영 부탁합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김인영 교수의 이제 수필을 모신 책인데, 예, 제가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은, 글을 쓸 때는 이제 글의 과거에 경험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든지, 사회에 주는 교훈이라든지, 예, 그런 것이 철학에 담겨야지 그게 이제 좋은 글인데, 이 김인영 교수님은 그런 면에서 한 편의 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귀에 담아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권혜인 대표님, 이제 오늘 우리 이 강의 전체를 한번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추가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이게 법은 굉장히 포멀하고 주제가 무겁고 딱딱한데 수필은 좀 가볍게 가는 그런 분야인데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를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김정 교수님은 딱딱한 법도 잘하시고 이렇게 부드러운 그 수필도 이렇게 그 항목별로 잘 정리하신 거 보니까 재주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많이 알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조금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최첨단의 과학 기술이 바다에 다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 눈에 와 닿는 것은 항공 분야가 더 보이고 우주가 더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바다에 있는 그 선박, 상선 분야가 아닌 그 군함 분야는 최첨단의 기술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널리 홍보하는 이 김연 교수님의 노력이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어, 바다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분야를 다 같이 이렇게 그 테두리에 묶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소재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우리 김 교수님 그 성품에 이런 거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그 가수 심수봉 씨가 남자란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공전에 히트를 했는데 이거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 남자가 배가 아니죠. 배는 여성인데 이게 우리 사회는 그냥 그 대중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수의 노랫말을 갖고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양이 널리 이렇게 인식이 되고 알려지라 그러면은 배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이게 험한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 교수님이 이렇게 그 바다를 육지에 전달하는 한 분야가 분명히 그 큰 역할이 있는데 거꾸로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다의 그 앵글로 한번 봐서 그런 쪽에 그 포커스를 두시는 것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은 이게 그 해운이 큰 비즈니스이고 국제적이고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고 문화의 그
간섭 효과라 그럴까?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는 그런 장을 담당하는 분야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큰 주제고요. 조선 500년 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조선 통신사가 끝나고 조선 수신사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 공무역이고 지금처럼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민간 무역, 민간 해운 이런 거는 조선 500년 동안에 없었던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그 노력을 많이 전파하는 게 참 중요하고 무겁고 딱딱한 주제만이 아니고 가볍고 누구나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분야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 주제 신선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정된 시간이 2분 초과했습니다만은 오늘 한 분 한 분 다 말씀의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또 이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다 그렇게 못한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김인영 교수님이 살아오신 많은 얘기 중에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이 참 그 의미가 깊고 넓고 또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방금 우리 권호인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역할이 참 크고 의미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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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